안녕하세요. 물리로 인생을 노래하는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인터넷의 수많은 데이터들, 어떻게 그리고 어느 경로를 통해 이동하냐라고 묻는다면 보통 공중의 주파수, 무선을 통해 이동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바닥에 부설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과거에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광섬유라는 소재는 빛을 이용한 통신 방법에 활용되는 소재로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빛의 파동적 성질과 깊은 관련이 돼 있어요. 이처럼 깊고 푸른 바다에 맥을 짚어줌으로써 세상에 파장을 일으킨 파동으로서의 빛, 이 정보의 바다라는 단어가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빛의 파동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수면파 그리고 소리 이런 것들을 비롯한 파동들은 진행하는 과정 동안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파동에 무엇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속력이 바뀌게 되면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었죠.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그렇죠. 굴절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파동이 굴절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파동의 속성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그렇죠. 진동수였죠. 그런데 빛도 역시 매질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더라는 겁니다. 빛도 굴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량적인 경향을 스넬이라는 과학자가 정리를 하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칠판으로 와서 이 경계면 위쪽을 매질 1, 경계면 아래쪽을 매질 2라고 하고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비스듬하게 진행하여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빛이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빛도 또한 빛을 일으키는 원인, 광원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 광원의 진동수를 F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광원에 의해 발생된 빛이 매질 1에서 매질 2를 향해 진행하는 경로를 이렇게 하얀색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린 이 경계면의 수직한 점선, 이거는 무슨 선이라 불렀죠? 그렇죠. 법선이라 불렀죠.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되는 빛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였죠. 두 개의 빛의 진행 경로를 그릴게요. 같은 입사각으로 진행하는 빛을 이렇게 그리고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게 정의가 된다고 약속을 합시다. 여기에서는 굴절각을 세타 2라고 할게요. 이때 절대 변하지 않는 파동의 속성은 바로 진동수였습니다. 매질 2를 지나는 빛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고 매질 2를 지나는 빛의 진동수를 F2라고 한다면 그 진동수의 값에는 변함이 없었죠. 굴절할 때의 진동수는 불변. 그때 이 진동수는 무엇이냐? 바로 빛을 일으키는 원인, 광원의 진동수와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보면 입사되는 각보다 더 작은 각으로 꺾였어요. 이 경우는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였습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였습니까? 그렇죠.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였죠. 자, 이 경우는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질 2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이 매질 2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보다 빠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속력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각 매질을 지나는 빛의 파장값도 우리가 태소 관계를 정의할 수 있어요. 매질 2를 지나는 빛의 파장과 매질 2를 지나는 파장, 누가 더 긴다? 바로
람다 1이 람다 2보다 길죠. 그 이유는 파동의 속력이란 인당 그 진동수와 파장의 몫으로 정의가 되는데, 진동수는 똑같은 값이라면 속력이 빠를수록 파장이 길어야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묶어보자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약간 기하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림으로 와서 여기 성분을 L이라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이 수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수선을 그릴게요. 그러면 기하학적인 관계에 따라 이 각이 세타 1이 되고 이 각이 세타 2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분을 정의하겠습니다. 이 성분,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 자, 여기는 어떤 값을 의미하냐면 빛이 매질 1을 t라는 시간 동안 통과하는데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쓸까요? 이걸 V1t. 이 V1t가 의미하는 것은 빛이 매질 1을 통과하는데 진행하는 거리. 이 거리를 진행하는데 t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그 매질 1을 통과하는 빛의 속력 V1 값의 곱으로 정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V1t는 L sin 세타 값과 똑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L sin 세타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색깔로 차별을 할게요. 이 주황색 길이는 같은 시간 동안 빛이 매질 2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 이제 V2에다가 t를 곱한 값이 이 선분의 길이일 거고, 이 길이는 결국 L sin 세타 2와 같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L sin 세타 1은 V1 그리고 L sin 세타 2는 V2t. 이 두 개의 식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면 L 값은 속어, T 값도 속어.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오죠. 각도와 파동의 속력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엮은 거예요. 그리고 V1이 진동수 F1 곱하기 람다 1과 같았고, V2는 진동수 F2 곱하기 람다 2와 같은데, 진동수는 F로 똑같기 때문에 소거가 되면 파장의 관계로도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굴절률이라는 개념은 빛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력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굴절률은 우리가 기호를 n으로 정의할 거예요. 여기는 매질 1의 굴절률이니까 n1이라고 하고, 매질 2의 굴절률을 n2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원래 빛이라는 것은 전파 속력이 C로 정의가 되었어요. 근데 이 빛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속력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빛은 진공 상태에서의 속력이 C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속력이 C 값이 아니게 돼요. 그때 그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 정의되는 빛의 속력을 정의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진공 상태에서의 속력을 그 빛이 전파되고 있는 매질의 굴절률로 나누어서 정의한다라는 거.
따라서 이 관계식에 의해 이 밑에 있는 식을 굴절률의 관계로도 나타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V1 매질 2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N1분의 C가 될 거고 V2 값은 N2분의 C가 될 거라서 이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본격적인 결론을 정의할게요. N1 sin 세타 1 그리고 N2 sin 세타 2 이게 같다.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N1분의 N2를 이렇게로도 표현하거든요. N12 자 이거를 우리가 읽기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네, 여기까지가 스넬의 법칙 내용 전반이에요. 조금 이상합니다.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력이 n분의 c?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때 빛의 속력, 이 광속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광속이 바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빛이 매질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빛이 매질 내의 원자에서 흡수되고 그리고 방출되는 그 빛의 재생산에 의한 산란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매질 내를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은 사실 산란 과정이다. 흡수하고 방출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에 따른 그 결과가 매질 내에서 빛이 진행하는데 속력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빛의 절대적인 속력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광속 불변 원리를 위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네, 여기까지 스넬의 법칙을 토대로 우리는 자연에서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신기루 현상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에 따르면 소리의 경우에는 공기의 온도, 기온이 높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했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은 빨라졌습니까? 느려졌습니까? 그렇죠. 빨라졌죠? 빛의 경우에도 기온이 높을수록 빛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사실 이걸 토대로 이 신기루 현상을 분석할 거예요. 보통 신기루 현상은 되게 더운 여름날에 많이 관찰이 됩니다. 태양이 떠있는 낮이에요. 낮에는 땅의 비열이 공기의 비열보다 낮다 보니 더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버려서 땅 쪽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더 높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높고 지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의 온도가 더 뜨겁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여러분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에는 입사되는 각보다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되는 각보다 크게 꺾입니까? 작게 꺾입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에는 그렇죠. 크게 꺾이죠. 이것보다 더 큰 각으로 꺾여요. 이렇게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빛은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은 더 온도가 높을 거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 말은 더 큰 각으로 꺾인다는 거. 이런 식으로 결국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이렇게 꺾여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감각기관 눈은 빛이 꺾여서 온다 또는 뭐 반사돼서 온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어딘가로부터 직진해서 오는 것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빛은 진행 경로가 이렇게 꺾여서 되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로부터 직진해서 오는 것, 여기에서부터 직진해서 오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하늘 파랗죠? 그 파란 빛이 아래쪽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오랜 경험상 이거는 파란 물이 고여있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공기가 불균일하게 가열이 되어 있다 보니 굴절이 일렁이게 돼요. 그 일렁이는 굴절이 우리 눈에는 마치 물결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나도 물처럼 보인다는 거. 막상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보면 그곳은 그냥 평탄한 지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의 착각, 그거를 신기루라고 합니다. 보통 사막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갔더니 물이었고 모래더미만 있는, 그게 바로 신기루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물속의 물고기가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이유. 보통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물 안에 있는 물고기 크기가 이 정도였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물과 공기의 굴절률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겁니다. 물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더 커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물고기에서 반사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법선을 기준으로 물에서 공기,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입사되는 빛은 굴절률이 작은 경우일 때는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여러분 이 식을 보시면 돼요. 굴절률이 작을수록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 입사되는 각보다 더 큰 각으로 꺾여 진행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반사된 빛도 뭐 이렇게 결국 이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은 빛이 꺾여서 오는 것으로 절대 인식하지 않고 어딘가로부터 직진해서 오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빛이 여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의 크기가 이만큼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물고기의 상, 그리고 물고기의 실제 크기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수심이 얕아 보였는데 막상 발을 넣으면 되게 생각보다 깊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것도 바로 굴절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물과 공기 경계를 기준으로 수면 바닥에 있는 물체에 그렸습니다. 동전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 동전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되는 각보다 크게 꺾일까 작게 꺾일까. 물에서 공기로, 아까 물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크다고 했어요.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하면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각보다 큰 각으로 꺾여 진행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은 빛이 직진해서 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다 보니 빛이 이렇게 오는 것이다. 결국 바다, 이 물체가 이만큼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체가 떠 있는 것만큼 수심이 얕아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가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던 사례들 세 가지였어요. 이제 전반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국에 있던 마르코니라는 이 무선통신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국에서 3,000km나 떨어진 미국으로 전파를 보내는 시도를 합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 실험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영국에서 미국까지는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떤 구 형태, 근데 휘어진 경로로 빛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쏘아올린 전파는 그대로 직진하다 보면 휘지 않고 직진만 한다면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빛이 휘어져서 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비밀에는 바로 지구 대기의 전리층에 있어요. 실제로는 진행하는 전파가 지구 대기 전리층의 안쪽 표면에서 반사하고 그 반사된 전파가 지구 표면에서 또 반사가 되고 다시 이 전리층에서 반사되고, 즉 지그재그 경로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빛의 진행 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전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사라는 것은 빛의 전체 반사를 줄임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공부했던 스넬의 법칙 복습하다 생각하시고 내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매질 1, 여기 매질 2. 매질 1의 굴절률이 매질 2의 굴절률보다 크다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면 입사가 세타 1이라고 하고 꺾여서 진행을 할 텐데, 이때에는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입사되는 각보다 큰 각으로 꺾여서 진행을 하겠죠. 여기 또 세타 2라고 하겠습니다. 스넬의 법칙에 의하면 N1 sin 세타 1은 무엇과 같냐? N2 sin 세타 2와 같습니다.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굴절률이 N1이 N2보다 크기 때문에, 즉 N2가 N1보다 작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되려면 sin 세타 2 값이 커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졌던 거예요. 이때 입사되는 빛이 모두 다 굴절되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표면에서 반사가 되고 일부가 굴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반사되는 빛은 각도가 이 입사되는 각과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이 매질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굴절되고 반사되어질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거든요. 입사되는 빛으로부터 반사되고 굴절되어지는 빛들이 갈려 나오는 거다 보니 입사광의 에너지는 굴절되어 진행하는 빛의 에너지와 반사되어 진행하는 빛의 에너지의 합과 똑같아요. 이렇게. 즉 반사 법칙에 따라 만약에 내가 이 세타 1보다 조금 더 큰 각으로 입사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스넬의 법칙에 따라 굴절각은 이 사인 세타 1이 커지면 당연히 이것도 커질 수밖에 없는 비례관계의식이니까 좀 더 큰 각으로 꺾이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은 각도가 똑같아야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각을 점점 키워보게 되면 굴절각이 따라 커지면서 어느 순간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와요. 이때 각도를 우리는 임계각 세타 C라고 합니다.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요. 스넬의 법칙에 따라 N1 사인 임계각은 N2 사인 90이 되는데, 그리고 사인 90은 1과 같죠. 따라서 임계각의 사인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임계각. 이 임계각은 이따가 정의할게요. 일단 이제 이렇게
임계각으로 입사를 시켜주면 굴절각은 90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빛이 물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순간 모든 빛들이 임계각의 각으로 전체 반사를 합니다. 모두 다 반사해요. 그러니까 전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각이라는 것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각이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각도. 그래서 이 임계각 이상의 각으로, 임계각보다 좀 더 큰 각으로 입사된 빛들은 모조리 싹 다 반사만 하죠. 모조리 굴절하는 거 하나도 없이. 자, 이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개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해야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임계각 이상으로 입사가 되어야 한다. 임계각 이상이라는 것은 임계각을 포함해서 그 각보다 큰 경우일 때에만 전반사 한다는 거예요. 임계각일 때에도 모든 빛들이 전반사합니다. 절대 이 표면을 따라 빛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전반사 내용이고, 이제 이런 전반사를 활용한 광통신 내용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광통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통신 방법으로 광섬유라는 소재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광섬유라는 것은 유리를 머리카락의 굵기로 가느다랗게 뽑아 만든 이중 원기둥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가운데에 코어라는 구조가 있고요. 이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피복, 이걸 클레딩이라고 합니다.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진행하는 빛의 전반사를 활용한 통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따라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가려다가 전반사를 한 경우이니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려면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커야만 이 광섬유에서 전반사가 가능하겠죠. 이처럼 광섬유 내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전반사는 모든 빛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없이 반사되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빛들이 머금는 정보의 손실이 되게 최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외부의 전파에 의한 간섭도 이 클레딩이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전반사를 활용한 광통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스넬의 법칙의 이 관계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식을 토대로 여러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이 스넬의 법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추가적인 사실은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력이 굴절률에 따라 반비례하더라. 그리고 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는 이 키워드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전반사로 넘어와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며 그 임계각을 정의하는 방법, 바로 스넬의 법칙이었다. 그리고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진행해야만 하고 임계각 이상으로 입사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광섬유에서는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백예린의 물고기입니다. 이 노래에는 물속을 헤엄치는 기분은 하늘을 나는 기분과 같을까? 라는 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선생님의 블로그 빛의 파동적 성질 1편에 들어오시면 돌고래의 꿈이라는 그림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돌고래의 경우에는 폐로 호흡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속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물 바깥에만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돌고래의 피부가 워낙에 연약해서 건조되면 금방 손상되기 쉽거든요. 따라서 돌고래는 적당히 물 안에도 있어야 되고 물 바깥에도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돌고래는 잠을 어떻게 잘까? 사실 돌고래는 깨어있는 채로도 잠을 자요. 뇌의 좌반구가 활동을 하는 시간대에는 우반구가 휴식을 취하고 다음 턴이 되면 그 역할을 뒤바꾸는 거죠. 따라서 돌고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공중으로 펄쩍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에도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 그를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이처럼 물속을 헤엄치다가도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는 이런 돌고래뿐만이 아닌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정보, 이 데이터, 과거에는 바닥에 부설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는 물고기와도 같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헤엄치는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라고 있는데요. 이 저궤도 상공 550km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향후에는 이 깊고 푸른 바다뿐만이 아니라 이 넓은 푸른 하늘에도 정보의 맥이 잡힐 전망이에요. 이처럼 바다와 하늘을 오고 가는 이 돌고래의 꿈을 기술적인 수혜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물리학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